형수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검은 벤치에서 내린 남자가 다리를 절며 서 있는 여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쌀가게 앞이었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손을 붙잡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죠. 도련님, 어떻게 여길? 불과 15분 전 이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1년 전 시동생이 급하게 쥐어준 지갑 속에 있던 카드였죠. 남편이 죽고 모든 게 무너진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카드였습니다. 결제가 승인되는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카드를 쓰는 순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따뜻한 위로와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산호그룹.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었죠. 이 거대한 회사를 맨손으로 일궈낸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진철 회장이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냉철하고 자비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민국, 둘째 이민혁. 이진철 회장은 어려서부터 첫째 민국이를 자신의 후계자로 키워왔습니다. 회사 경영부터 사람 다루는 법까지 모든 걸 직접 가르쳤죠. 그런 민국이에게 이진철 회장은 이미 며느리감까지 점찍어둔 상태였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딸이었죠. 회사의 성장을 위한 완벽한 결혼이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국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이진철 회장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그 혼담을 받아들였구나 싶었죠. 그래, 누구랑? 김수연이라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진철 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점찍어둔 그 집안 딸이 아니었으니까요. 뭐, 김수연? 그게 누구야?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진철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그 혼담을 만들어놨는데 네가 감히 그걸 깨겠다고?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수연이가 아니면 결혼 안 합니다. 민국은 단호했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아들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결국 민국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수연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이진철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신부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아 출신인 수연에게 가족이 있을 리 없었죠. 신랑 측도 동생 민혁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민국과 수연은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민국은 수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앞으로 내가 네 가족이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며느리 수연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도 수연은 초대받지 못했죠. 명절이 되어도 본가의 문턱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민국은 번번이 아버지를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아버지, 수연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착하고 좋은 아이입니다.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난 그런 며느리 없어.
이진철 회장은 매번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민국의 가슴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용기를 내어 시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저 수연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대답 대신 돌아온 건 경비원의 제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저는 며느리인데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날 밤 민국은 울고 있는 수연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네가 이런 일을 겪게 하네. 아니야. 당신만 내 편이면 돼. 그것만으로 충분해. 수연은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산호그룹 본가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의 두 번째 부인 박정숙이었죠. 이진철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은 민국이와 민혁이를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들어온 게 박정숙이었죠. 박정숙은 원래 산호그룹 비서실 직원이었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야망이 넘쳤죠. 홀로 된 이진철 회장의 눈에 들었고 결국 두 번째 부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을 만나기 전 20살에 낳은 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도민준. 박정숙은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아들을 남몰래 키우면서도 이진철 회장에게는 절대 들키지 않았죠. 그녀의 야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친아들 도민준을 산호그룹의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 그것이 박정숙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그런 박정숙의 눈에 민국은 눈엣가시였습니다. 이진철 회장이 민국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민국이 고아 출신 여자와 결혼하면서 아버지 눈밖에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기회가 왔군. 박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았죠. 결혼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민국과 수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비록 시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서로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산호그룹에 큰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비리가 발각된 겁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발견되었죠. 이진철 회장은 분노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당장 찾아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증거가 민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민국의 서명이 있었고 돈이 오간 계좌도 민국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너무나 깔끔하게, 너무나 완벽하게 민국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민국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진철 회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뻔한데 무슨 소리야. 네가 한 짓 아니면 누가 했겠어? 아버지, 저를 믿어주세요. 전 정말. 됐다. 네가 책임져라. 이진철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사실 이진철 회장에게 민국은 이미 눈밖에 난 아들이었죠. 고아 출신 여자와 결혼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에 먹칠까지 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민국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징역 3년이었죠.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 민국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수연이 좀 봐주세요. 저 없는 동안 힘들 텐데. 그 여자 이야기는 꺼내지 마. 아버지, 너 때문에 회사가 이 꼴이 됐어.
그 여자까지 내가 왜 챙겨야 하냐? 민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민국이 감옥에 간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수연은 본가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른 것이었죠. 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본가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혹시 이제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 작은 희망을 품어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때문이다. 네. 민국이가 이렇게 된 거. 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민국 씨는 누명을 쓴 거예요. 닥쳐. 네가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 이진철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남편은 감옥에 있고 시아버지는 자신을 모함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형수님, 일어나세요. 도련님, 형이 알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죠. 21살의 민혁은 형수를 부축해 본가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2층 창문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숙이었죠.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1단계 성공이네. 박정숙은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게 그녀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비자금 서류, 민국의 서명, 계좌네요. 모든 건 박정숙이 꾸민 것이었죠. 회장 부인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치밀하게 준비한 함정이었습니다. 민국을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진철 회장이 죽으면 민국이 회사를 물려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민국은 감옥에 있고 정과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후계자가 될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다음은 저 민혁이 녀석인데. 박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하지만 첫 단추는 성공적이었습니다. 한편 감옥에 있는 민국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면회 온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형수님을. 뭐라고? 민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죠.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감옥에 보내진 것도 억울한데 아내한테까지. 아버지에 대한 모든 신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혁아. 응, 형. 수연이 좀 부탁한다. 형이 나갈 때까지. 당연하지. 걱정 마, 형. 내가 형수님 꼭 지켜줄게. 민혁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1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믿음직한 동생이었죠. 하지만 민국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가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반드시. 민국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지만 수연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국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는 날이었죠. 교도소 정문 앞에는 민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민국이 걸어 나왔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형, 민혁아. 형제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잠시 후 민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어? 지방으로 내려갔어. 서울에서는 힘들어서.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도시야. 거기서 식당 일하면서 살고 있어.
민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였던 사람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당장 데려다줘.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을 달려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식당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야, 형. 민국은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안을 들여다봤죠.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죠. 수연이었습니다.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봤죠. 그릇이 손에서 떨어져 깨졌습니다. 여보. 수연이 달려왔습니다. 민국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죠.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미안해.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뭐라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 만에 재회였으니까요. 민혁은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날 밤 민국은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민혁아, 그동안 고마웠다. 뭘? 형수님 지키는 건 당연한 거지.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게 형수 챙기느라 힘들었을 텐데. 민혁은 씩 웃었습니다. 사실 민혁은 3년 동안 몰래 수연을 도왔습니다. 금전적인 지원을 하려 했지만 수연은 끝내 받지 않았죠. 그래서 대신 사람을 붙여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봐 형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 이제 서울로 돌아가자. 회사로 복귀해. 민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가. 형? 아버지가 있는 한 난 안 돌아간다. 그리고 수연이한테 다시는 그런 일 겪게 못해. 민국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복수보다 수연이가 먼저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수연이랑 조용히 살 거야. 민혁은 아쉬웠지만 형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어, 형. 대신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 고맙다, 동생아. 형제는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그렇게 민국과 수연은 그 작은 해안 도시에 정착했습니다. 민국은 항구에서 일을 시작했고 수연은 여전히 식당 일을 했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로가 곁에 있으니까요. 1년 뒤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임신을 한 겁니다. 민국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수연아, 우리 아기가 생겼어. 여보, 나도 믿기지가 않아. 힘든 시간을 버텨온 보상처럼 느껴졌습니다. 10개월 뒤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민국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죠. 내가 꼭 지켜줄게. 아빠가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로부터 3년 뒤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죠. 이제 내 식구가 된 겁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민국은 아침마다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수연은 그런 민국을 보며 행복해했죠. 재벌가의 삶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좋았습니다. 한편 민혁은 서울에서 형 가족을 계속 챙겼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조용히. 가끔 내려와서 조카들 얼굴도 보고 갔죠. 삼촌이다. 삼촌. 아이들은 민혁을 좋아했습니다. 민혁은 조카들에게 선물을 안겨주며 웃었죠. 동생 잘 챙겨야 해. 네, 삼촌. 민국은 동생에게 고마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불편해질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족을 챙겨주니까요. 민혁아,
매번 미안하다. 무슨 소리야, 형? 가족인데. 민혁은 툭툭 형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쑥쑥 자랐고 민국과 수연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며 살았죠. 힘들었던 과거는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야망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죠. 아들 도민준을 회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그 야망. 다음 타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혁이었죠. 세월이 흘러 민국의 첫째 딸은 8살, 둘째 아들은 5살이 되었습니다. 민국 가족은 여전히 그 작은 해안 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산호그룹에서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박정숙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죠. 20살에 낳은 아들 도민준. 그 아들을 산호그룹 회장 자리에 앉히는 것이 그녀의 평생 목표였습니다. 도민준은 이미 산호그룹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상무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죠. 물론 이진철 회장은 이 사람이 박정숙의 아들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는 외부 영입 인재라고만 알고 있었죠. 어머니, 준비는 다 됐습니다. 도민준이 박정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회사 지분 15%를 확보했고 비자금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박정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잘했어.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민혁이 말입니까? 그래. 민국이는 이미 처리했고 이제 남은 건 민혁이뿐이야. 박정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국이 감옥에 간 것도 전과자가 된 것도 모두 자신의 작품이었죠.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 민혁이 여전히 회사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혁이 녀석, 요즘 너무 눈치가 빨라. 조심해야 해. 알겠습니다, 어머니. 도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편 민혁은 회사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회사 자금 흐름이 이상했거든요. 누군가 몰래 지분을 사들이고 있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혁은 밤새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모든 흔적이 도민준 상무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민준? 이 사람이 왜? 더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도민준이 박정숙의 아들이라는 것. 둘이 함께 회사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 민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럴 수가. 새어머니가 믿기 힘들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민혁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로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버지는 박정숙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죠. 증거 없이 말했다가는 오히려 자신만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자. 민혁은 조용히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숙의 촉은 날카로웠습니다. 민혁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도민준이 보고했죠. 박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래, 그럼 먼저 손을 써야겠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국이한테 했던 것처럼 해야지. 박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수법을 또 쓸 생각이었죠. 며칠 뒤 산호그룹에 또 비리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민혁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가 발견된 겁니다. 뭐,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민혁은 경악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서류에는 민혁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위조였죠. 박정숙의 작품이었습니다.
이진철 회장이 민혁을 불렀습니다. 민혁아, 이게 대체 뭐냐? 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민혁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11년 전 형이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때 아버지는 형의 말을 믿지 않았죠. 아버지, 형도 그랬잖아요. 형도 함정에 빠진 거였어요. 뭐? 새어머니예요. 박정숙 여사가 이 모든 걸 꾸민 겁니다. 이진철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네가 감히 정숙이를 의심해?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증거가 됐다. 이진철 회장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형도 그랬어. 자기 잘못을 남 탓하더니 너도 똑같구나.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또다시 박정숙의 편이었죠. 그날 이후 민혁은 회사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였습니다. 모든 권한이 박탈되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배제되었죠. 박정숙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야. 도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혁이가 포기할까요? 글쎄, 그 녀석 고집이 세니까.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끝장을 봐야 할 수도 있겠어. 그 말에 도민준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혁은 괴로웠습니다. 회사에서는 찍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자신을 믿지 않았죠.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형 민국. 형한테 가야겠다. 민혁은 차를 몰아 그 해안 도시로 향했습니다. 형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죠. 민혁은 밤새 차를 몰아 해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새벽녘이었죠. 형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가도 될까?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혁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잠옷 차림의 민국이 문을 열었죠. 민혁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민국은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죠. 형, 나 좀 도와줘.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국은 동생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수연도 잠에서 깨어나왔죠. 도련님,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죄송해요. 이 시간에. 괜찮아요. 일단 앉으세요. 수연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죠. 민국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민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박정숙이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것. 그 아들이 도민준 상무라는 것. 둘이 함께 회사 지분을 몰래 모으고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도 비리를 뒤집어 씌웠다는 것까지. 민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형 때랑 똑같아. 내 말 안 믿어. 새어머니 편만 들어.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 11년 전에 형한테 씌운 그 비리도 새어머니 짓이었어. 뭐? 민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 그때 서류도 서명도 전부 위조였어. 새어머니가 꾸민 거야. 민국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3년간의 감옥살이, 쫓겨난 수연, 무너진 가족, 그 모든 게 박정숙의 짓이었던 겁니다. 그 여자가. 민국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수연이 민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수연아, 이게 말이 돼?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형, 나 혼자서는 안 돼. 회사에서 손발이 다 묶였어. 형이 도와줘야 해.
민국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간다는 건 아버지와 다시 마주한다는 뜻이었죠. 그 사람을 다시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과 수연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진범이 밝혀진 것이죠. 형, 부탁이야. 민혁이 고개를 숙였고 민국은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여보, 가야 할 것 같아. 도련님 혼자 두면 안 돼. 수연아, 나는 괜찮아. 아이들도 있고 당신이 해야 할 일에. 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꼭 끝내고 올게. 그리고 동생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혁아, 형이 돌아간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 그 여자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 반드시 밝혀낼 거야. 민국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8살 딸이 아빠에게 물었죠. 아빠, 삼촌 왔어? 응, 삼촌이 왔어. 아빠 어디가? 민국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잠깐 일 보러 가야 해. 금방 올게. 언제 와? 곧 올게. 누나가 동생 잘 챙겨야 해, 알았지?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 아들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죠. 삼촌. 오, 우리 조카. 잘 잤어? 민혁이 조카를 안아주었습니다. 잠시나마 무거운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죠. 민국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걱정 마. 당신이나 조심해. 두 사람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지는 것뿐이라고 믿었죠. 민국과 민혁은 함께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혁이 물었습니다. 형, 어떻게 할 거야? 증거를 모아야지. 확실한 증거. 나도 어느 정도 모아뒀어. 그런데 결정적인 게 부족해. 그래서 우리 둘이 같이 해야 하는 거야. 민국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년 만에 돌아가는 서울이었죠.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박정숙에 대한 증오,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각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민혁아. 응, 형.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본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는 굳게 손을 맞잡았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박정숙의 촉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미 그녀의 눈과 귀가 곳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민국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박정숙은 보고를 받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민혁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도민준이 말했죠. 형제가 뭉쳤군. 박정숙은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을 볼 생각이었죠. 밤새 차를 몰아 서울에 도착한 민국은 차창 너머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11년 만에 밟는 서울 땅이었고 거리 풍경은 낯설게 변해 있었죠. 높은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으며 예전에 알던 가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일단 네가 모은 자료부터 보자. 민국이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돌렸고 형제는 곧장 민혁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오피스텔이었는데 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여기 있어. 몇 달간 모은 건데 양은 꽤 돼. 민국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도민준의 계좌 내역,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비자금 출처 추적 자료까지. 동생이 꽤 많은 걸 파헤쳐 놓은 상태였죠. 많이 모았네. 그래도 결정적인 게 부족해. 민혁이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도민준이 비자금을 만든 건 확실한데 그게 새어머니랑 연결됐다는 증거가 없어. 민국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이 도민준의 친어머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고 그게 이 싸움의 핵심이었죠. 그 연결고리를 잡으면 다 무너져.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형제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 도민준의 행적을 샅샅이 추적했고 출퇴근 시간부터 자주 가는 장소,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죠. 도민준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빈틈없이 일했으며 퇴근 후에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죠. 의심할 만한 구석이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형, 이거 봐. 도민준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어디론가 사라져. 뭐? 회사 일정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6시 정각에 퇴근해서 어디론가 가더라고. 민국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움직인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죠. 이번 목요일에 따라가 보자. 그 목요일 저녁 형제는 도민준의 차를 미행했습니다. 도민준의 차는 서울 외곽으로 빠졌고 한적한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어느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으며 주변에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죠. 저기서 뭘 하려는 거지? 민혁이 중얼거렸고 민국은 대답 대신 차 시동을 끄며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도민준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또 한 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죠. 차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민혁이 숨을 죽이며 속삭였습니다. 새어머니잖아. 박정숙은 주위를 경계하듯 두리번거리더니 빠른 걸음으로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 몰래 만나는 게 분명했죠. 민국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 부인이 일개 상무를 저렇게 몰래 만날 이유가 뭐겠어. 모자지간이니까 그렇겠지. 형제는 확신을 얻었지만 아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진만으로는 부족했고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나 문서가 있어야 했죠. 형, 안에 들어가서 뭔가 잡아야 하지 않을까? 위험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민국은 신중했습니다. 서두르다 들키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형제는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준의 과거 기록을 뒤졌고 비자금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으며 민국은 예전 인맥까지 동원해 정보를 긁어모았죠. 그러던 중 민국이 11년 전 자신에게 씌워진 비리 사건 자료를 다시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과 증거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던 민국은 어느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에서 낯선 문서 하나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지? 필적 감정 결과서였습니다. 당시 민국의 변호사가 뒤늦게 의뢰했던 자료였는데 재판이 끝난 뒤에 결과가 나와서 그냥 묻혀버린 문서였죠. 민국은 내용을 읽어내려갔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민혁아, 이거 봐. 민혁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죠. 11년 전 민국의 서명으로 된 비자금 서류, 그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형, 이거면 형 무죄 증명할 수 있어. 그것뿐이 아니야. 민국이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나란히 놓았습니다. 도민준이 최근 작성한 결제 서류였죠. 두 서류의 글씨체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11년 전 위조 서명이랑 도민준 필체가 비슷해. 민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형이 감옥에 간 것도 자신이 누명을 쓴 것도 전부 같은 놈의 짓이었던 겁니다. 저 자식이. 그때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국이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흥분하면 안 돼. 증거가 모이고 있어. 조금만 더 하면 끝이야. 형제는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비자금 내역, 위조 서명 감정서, 박정숙과 도민준의 비밀 만남을 찍은 사진들. 모든 걸 USB 하나에 담았죠. 이거면 충분해.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 민혁이 말하려는 순간 민국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아버지가 이걸로 새어머니를 내칠까? 더 확실한 게 필요해. 민국의 판단은 신중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박정숙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형제는 몰랐습니다. 박정숙의 촉이 이미 그들을 향해 뻗어 있다는 것을. 민국이가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며 박정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죠. 네, 민혁이랑 같이 뭔가 캐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미행당한 느낌도 있었고요. 그래. 박정숙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더 늦기 전에 손을 봐야겠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민국이를 먼저 처리해. 확실하게. 박정숙의 목소리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 도민준은 알았다는 듯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서운 계획이 꿈틀대기 시작했고 민국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이자 민국은 한 가지 걱정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박정숙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민국은 잘 알고 있었죠. 11년 전 자신을 감옥에 보낸 것도 그 여자였고 지금 민혁을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들이 뭔가 캐고 다닌다는 걸 눈치챘다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민국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둬야 안전할까? 민혁에게 맡기자니 민혁도 이미 박정숙의 타깃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였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박정숙은 수연의 존재를 거의 잊고 있을 터였죠. 11년 전 쫓겨난 며느리가 지방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건 알아도 더 이상 신경 쓸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수연이한테 맡기자. 민국은 결심을 내리고 짐을 챙겼습니다. 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형, 어디 가려고? 집에 잠깐 다녀올게. 수연이 얼굴도 봐야 하고. 지금 한창 바쁜데? 이틀이면 돌아와. 그동안 넌 여기서 조심하고 있어. 민국은 민혁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고 그날 밤 차를 몰아 해안 도시로 향했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민국은 조용히 집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불이 켜져 있었고 수연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죠. 남편을 기다리다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민국은 가만히 아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생한 티가 역력했고 예전보다 더 야윈 얼굴이었죠.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수연아. 민국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여보, 왔어? 응, 방금 왔어. 수연이 벌떡 일어나 민국을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지? 아니야, 괜찮아. 민국은 아내를 꼭 안아주며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국은 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거 좀 맡아줘. 이게 뭔데?
중요한 거야. 아주 중요한 증거가 들어있어. 수연은 USB를 받아들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민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민혁이한테 전해줘.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기다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국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만약을 대비하는 거야. 걱정 마. 여보, 제발 무슨 일인지 말해줘. 새어머니가 위험한 사람이야. 11년 전 나를 감옥에 보낸 것도, 지금 민혁이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다 그 여자 짓이었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위험하다는 거야? 아직은 몰라. 근데 조심해야 해. 민국은 아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USB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꼭 숨겨둬. 알았지?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꽉 쥐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꼭 지킬게. 고마워, 수연아. 민국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8살 딸과 5살 아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민국은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의 볼을 살짝 어루만지고는 방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다음 날 아침 민국은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또 가야 해? 응, 아빠 일 끝나면 바로 올게. 언제 끝나? 금방이야. 조금만 기다려. 민국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도 아빠 품에 안기며 말했죠. 아빠, 빨리 와. 그래, 알았어. 민국은 두 아이를 번갈아 안아주고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 꼭 무사히 돌아와. 수연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국은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걸 수연은 한참 동안 바라봤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왜인지 불안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박정숙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국이가 지방으로 내려갔다 왔다며? 도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룻밤 머물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뭐하러 갔다 온 거지?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증거를 숨기러 간 것일 수도 있었죠. 저 녀석들이 뭔가 모으고 다닌다는 거잖아. 그걸 어딘가에 숨긴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정숙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더 늦으면 안 돼. 민국이를 처리해. 언제요? 이번 주 안으로. 확실하게. 도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실행만 남은 상태였죠. 박정숙은 와인 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중얼거렸습니다. 11년 전에도 그랬어야 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끝내야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입꼬리가 서늘하게 올라갔습니다. 민국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시 동생 민혁과 함께 증거를 보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만 더 버티면 끝이 날 거라고 믿으면서요.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민혁의 오피스텔에서 늦은 밤까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죠.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사올 생각이었습니다. 형, 내가 갈까? 아니야, 내가 갔다 올게. 머리도 좀 식힐 겸. 민국은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죠. 민국은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파란불이 켜졌고 민국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로 돌진했죠. 민국이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민국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고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캔커피가 대굴대굴 굴러갔고 우산은 부러진 채 멀리 날아갔죠. 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비에 젖은 도로 위에 민국만 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죠. 수연아, 아이들. 민국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작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멀리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이 달려오는 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119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지만 민국의 의식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고 민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형? 민혁의 절규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웃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경찰은 음주 뺑소니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CCTV도 빗줄기에 가려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었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박정숙이 저지른 짓이라는 걸, 저 여자가 형을. 민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증거가 없었습니다. 형이 모은 증거는 형수님에게 있었고 자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민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안도시로 향했습니다. 형수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했죠. 차마 전화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해안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형네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한참 만에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수연이 문을 열었죠. 도련님? 이 밤에 웬일이? 수연은 민혁의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형수님.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고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지? 형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형을 못 지켰습니다. 민혁이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여보. 그 울음소리에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9살 딸이 엄마에게 달려왔죠. 엄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6살 아들도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엄마. 수연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그날 밤 그 집에는 울음소리가 밤새 멎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작은 해안 도시의 한적한 장례식장이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죠. 민혁은 내내 형수님과 아이들 곁을 지켰습니다. 수연은 장례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죠. 민국의 웃는 얼굴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놔두고 먼저 가.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과 웃고 금방 돌아온다며 손을 흔들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차가운 사진 속에만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민혁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 형이 맡긴 그거 갖고 계시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USB는 아직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죠. 당분간 절대 꺼내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사고가 아니에요. 새어머니가 저지른 거예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남편을? 네.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형수님까지 노릴 수 있어요. 수연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자신까지 위험하다니. 아이들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죠. 형수님, 당분간 조심하세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형의 복수를 해야 했고 박정숙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했죠. 수연은 아이들을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킨 그 증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국의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내고 있었고 민혁이 다녀간 뒤로는 문 밖에 나가지도 않았죠. 남편이 남긴 USB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고 차에서 내린 건 선글라스를 쓴 중년 여자였죠. 박정숙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혁이 말했던 그 사람, 남편을 죽인 사람.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고 수연은 아이들을 안방으로 들여보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입꼬리를 올렸죠. 오랜만이네, 수연 씨.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수연을 밀치듯 안으로 들어왔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뭔가 맡기지 않았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시치미는 민국이가 증거를 모으고 다녔다는 거 다 알아. 박정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 순순히 내놓으면 널 건드리지 않을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남편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맡겼어요. 거짓말. 박정숙이 소리를 질렀고 수연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 남편이 왜 죽었는지 알아? 쓸데없이 캐고 다녀서 그래. 너도 똑같이 되고 싶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정말 몰라요. 박정숙은 수연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젖히고 옷장을 헤집고 찬장까지 샅샅이 뒤졌죠. 안방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수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아이들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괜찮아. 거기 있어. 나오지 마. 박정숙은 한참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USB는 수연이 옷장 이중 바닥에 숨겨둔 터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죠. 없어? 어디 숨긴 거야? 없다니까요. 제발 그만하세요. 박정숙은 이를 갈며 수연을 노려봤습니다. 좋아. 오늘은 봐줄게. 대신 명심해.
박정숙이 수연의 턱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세상에 나오면 너랑 네 애들 가만 안 놔둔다. 알겠어? 수연은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코웃음을 치며 집을 나갔고 검은 세단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안방에서 뛰쳐나와 엄마를 끌어안았죠. 엄마, 괜찮아? 누가 그래? 괜찮아. 괜찮아. 수연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되뇌었지만 온몸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민혁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정숙이 찾아왔다는 것, 증거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을 모두 말했죠. 민혁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형수님, 거기 위험해요. 당장 떠나셔야 해요. 어디로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갈게요. 오늘 밤 안으로 도착할 테니까 짐 싸고 계세요. 민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밤새 달려 새벽녘의 해안 도시에 도착했죠.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짐을 싸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빨리 타세요. 민혁이 급하게 말했고 수연과 아이들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뒤에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죠. 박정숙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혁은 이를 악물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고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2대의 차가 질주했죠.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고 수연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커브길에서 뒷차가 민혁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차가 크게 흔들렸고 수연은 그 충격에 문에 부딪히며 다리를 심하게 다쳤죠. 으악!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민혁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추격을 따돌린 건 한참을 더 달린 뒤였습니다. 외진 곳에 차를 세운 민혁은 급하게 수연을 살폈죠. 형수님, 괜찮으세요? 수연의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뼈가 다친 것 같았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죠.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무사해요. 형수님 다리가 문제예요. 민혁은 급하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박정숙의 눈이 두려웠고 안 가자니 다리가 걱정이었죠. 민혁은 품에서 지갑을 꺼내 수연에게 쥐어주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제 지갑이에요. 안에 카드 있으니까 필요할 때 쓰세요. 도련님, 일단 숨어 지내셔야 해요. 제가 상황 정리하면 연락할게요. 민혁은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형도 못 지키고 형수님까지 이렇게.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민혁은 수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외진 곳의 낡은 단칸방이었지만 일단 숨기에는 적합했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세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카드도 정말 급할 때만 쓰세요. 네, 알겠어요. 제가 꼭 끝내고 올게요. 그때까지만 버텨주세요. 민혁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안고 낡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는 욱신거렸고 앞날은 막막했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연의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낫지 않았고 절뚝거리며 걷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일을 하고 싶어도 다리 때문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은 점점 바닥이 났고 아이들 밥값조차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 되었죠. 민혁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연락했다가 위치가 노출되면
아이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수연은 쌀이 떨어져 쌀가게에 갔습니다. 쌀 한 포대를 사야 했는데 지갑에는 돈이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민혁이 준 지갑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그 카드가 들어 있었죠. 이걸 쓰면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이 카드를 쓰면 민혁에게 결제 내역이 갈 터였고 그러면 자신의 위치가 노출될 수 있었죠. 박정숙이 아직도 자신을 찾고 있다면 위험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배고프다는 말을 꾹 참고 있던 딸. 밥 대신 물만 마시던 아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해요, 도련님.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결제가 승인되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몇 시간 후 집 앞에 검은 벤츠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박정숙이 보낸 사람들인가? 드디어 잡히는 건가? 수연은 떨리는 다리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고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있었죠. 적어도 아이들만은 안전해야 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민혁은 수연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다리를 절며 서 있는 형수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죠. 형수님, 제가 너무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1년 동안 찾고 또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카드 결제 알림이 뜨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수연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길? 카드요. 카드 결제되자마자 달려왔어요. 민혁은 수연의 손을 붙잡으며 오열했습니다. 형수의 손은 거칠어져 있었고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죠. 다리를 절뚝거리는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 다리가 아직도 안 나으신 거예요? 치료를 못 받았어요. 병원 가면 위치 노출될까봐. 저 때문에 제가 형수님을 이렇게. 민혁은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형을 지키지 못했고 형수마저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수연이 민혁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덕분에 살았어요. 도련님 아니었으면 저랑 아이들 진작에 죽었어요. 쌀가게 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고급 벤츠에서 내린 남자가 초라한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이 신기했던 거죠.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형수님, 일단 가시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수연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10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삼촌, 삼촌이다. 아이들은 민혁에게 달려들어 안겼고 민혁은 조카들을 꼭 끌어안으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삼촌이 늦어서 미안해. 삼촌, 왜 울어? 아니야, 괜찮아. 삼촌이 너무 보고 싶었어. 민혁은 한참 동안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이 남긴 아이들이었고 형 대신 지켜야 할 아이들이었죠. 잠시 후 아이들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수연이 민혁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거 드릴게요. 수연은 작은 천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민혁이 받아서 열어보니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죠. 민국이 죽기 전에 맡긴 그 증거였습니다. 형수님, 이게 1년 동안 목숨처럼 지켰어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찾았던 거잖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숨 바쳐 지킨 거예요. 이제 도련님이 끝내주세요.
민혁은 USB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모은 증거, 형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 그게 지금 자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형수님 고마워요. 반드시 끝낼게요.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어머니가 한 짓 전부 밝혀낼게요. 형 복수도 꼭 할게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혁은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고 민혁은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죠. 비자금 계좌 내역, 위조 서명 감정서, 박정숙과 도민준의 비밀 만남 사진, 그리고 한 가지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민국이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죠. 민혁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혁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마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민혁의 심장이 쿵쾅거렸고 수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죽은 남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새어머니 박정숙. 그 여자가 모든 걸 꾸몄어. 14년 전 내가 뒤집어 쓴 비리도 너한테 씌운 비리도 전부 그 여자 짓이야. 민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민주는 박정숙의 숨겨둔 아들이야. 그 여자가 20살 때 낳은 아들인데 아버지한테는 숨기고 회사에 심어놓은 거야. 둘이 합작해서 회사를 집어삼키려고 했어. 녹음 속 민국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깊이 파고들었나 봐. 아마 그 여자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증거는 다 모아뒀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형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민혁아, 부탁이 있어. 녹음 속 민국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수연이랑 아이들 좀 부탁해. 형이 지켜주지 못하면 네가 지켜줘야 해. 수연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진실을 알려줘. 아버지가 얼마나 속았는지, 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버지도 피해자야. 민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형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새겨졌죠.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동생아. 형이 많이 미안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는 오열 소리만 가득했죠.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민혁은 노트북 앞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형. 민혁은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것도, 그래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 증거를 형수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었죠. 형, 내가 반드시 끝낼게. 민혁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박정숙이고 도민준이고 전부 다 끌어내릴 거야. 형 목까지. 수연이 민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련님, 형수님,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형이 모은 이 증거로 저 여자들 반드시 감옥에 보낼게요. 민혁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결의로 바뀌어 있었죠. 형이 목숨 바쳐 지킨 진실. 이제 그걸 세상에 알릴 차례였습니다. 형수님, 서울로 같이 가시죠. 이제 숨어 지내지 않아도 돼요. 정말요? 네. 제가 끝내고 나면 형수님은 다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도피 생활이 끝나가고 있었죠. 민혁은 수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USB를 꽉 쥔 손에는 형의 유언이 담겨 있었고 가슴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박정숙, 도민준. 그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민혁은 곧바로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형이 목숨 바쳐 모은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죠. 검찰에 도착한 민혁은 담당 검사를 만나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위조 서명 감정서, 박정숙과 도민준의 비밀 만남 사진, 그리고 민국이 남긴 녹음 파일까지. 검사는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민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이 목숨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정숙과 도민준의 계좌를 추적했고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를 확인했죠. 14년 전 민국에게 씌워진 비리 사건도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위조된 서명과 조작된 증거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국의 교통사고도 재수사 대상이 되었죠. 사고 당시 CCTV를 다시 분석한 결과 범행 차량이 도민준 소유의 차량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던 겁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박정숙과 도민준은 동시에 검거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자택에서 체포되었는데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박정숙 씨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뭔데? 박정숙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민준 역시 회사에서 체포되었고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고 박정숙과 도민준의 변호인조차 할 말을 잃었죠. 14년간 저질러온 범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났으며 민국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교사 혐의까지 입증되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던 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정숙,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피고인 도민준, 횡령, 배임, 살인방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도민준은 고개를 떨구며 어깨를 들썩였죠.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민혁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형을 죽인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순간이었죠. 한편 이진철 회장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체포되기 며칠 전 갑자기 쓰러져 입원한 상태였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으며 의식을 잃은 채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민혁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진철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민혁아? 아버지 깨셨어요? 민혁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원망스러웠던 아버지였지만 지금은 그저 늙고 지친 노인으로 보였죠.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숙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14년 전 형에게 비리를 뒤집어 씌운 것, 자신에게도 똑같은 짓을 한 것, 그리고 형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것까지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진철 회장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네, 아버지. 박정숙은 무기징역, 도민준은 20년형을 받았어요. 재판 끝났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내가 그 여자한테 속았단 말이냐? 네. 민국이가 그래서 죽은 거냐?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민국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구나. 아버지, 그 여자 말만 믿고 내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이진철 회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냉철하고 강인했던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민구가, 아비가 잘못했다. 아비가 너를 못 지켜서 미안하다. 민혁은 그런 아버지를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지금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이진철 회장이 겨우 눈물을 멈추고 민혁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어디 있냐? 서울에 와 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요. 데려와라. 내가 직접 사과해야겠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진철 회장이 침대에서 내려오려 했죠. 아버님, 누워 계세요. 아직 몸이. 수연이 급히 말렸지만 이진철 회장은 끝내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며 수연 앞에 섰고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수연이 놀라 부축하려 했지만 이진철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수연아,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이진철 회장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냐? 민국이를 잃게 만들고 너까지 쫓아내고.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다 잃을 뻔했어.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이진철 회장은 바닥에 이마를 대며 오열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다오. 이 죄인을 용서해다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4년간의 서름이 떠올랐고 남편을 잃은 슬픔이 떠올랐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노인을 보며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 속고 이용당하고 모든 걸 잃은 피해자라는 걸. 수연은 천천히 이진철 회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수연아, 원망 안 해요. 아버님도 속으신 거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남편도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세요. 이진철 회장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말 용서해 주는 거냐? 네, 아버님. 용서할게요. 수연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죠. 14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화해 이후 이진철 회장은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덕분이었는지 며칠 만에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퇴원하는 날 이진철 회장은 민혁과 수연을 불렀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 이진철 회장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아버지. 민혁이 놀라 말을 잇지 못했고 수연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번 일로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 여자한테 속아서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내쫓고 회사까지 망칠 뻔했으니. 이진철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민혁아,
네가 회사를 맡아라. 저요? 아버지, 저는. 형도 그랬을 거야. 민국이가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민국이한테 물려줬겠지만 지금은 네가 해야 해. 민혁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의 빈자리를 자신이 채워야 한다는 게 무겁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형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자신이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죠. 알겠습니다, 아버지. 형 몫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고 이진철 회장은 아들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믿는다, 아들아. 그 말에 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 줄 몰랐죠. 이진철 회장은 수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님. 이제 본가로 돌아오너라. 너와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4년 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던 그 집에 이제 당당히 돌아오라는 말이었죠. 아버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으려면 그래야지. 앞으로 남은 시간 손주들한테나 잘해줘야겠다. 이진철 회장의 눈가에도 눈물이 어렸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었죠. 며칠 후 산호그룹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진철 회장은 공식적으로 회장직 사퇴를 발표했고 민혁이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했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민혁은 단상에 올라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민혁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제 형, 이민국입니다. 형은 누명을 쓰고 고통받았지만 끝까지 진실을 밝히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고 민혁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형이 지키려 했던 것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 그게 형의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민혁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에게 바치는 인사였죠. 취임식이 끝난 후 민혁은 형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해안도시 근처 작은 산에 있는 조용한 묘지였죠. 민혁은 형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형, 나 회장 됐어. 바람이 불어와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박정숙이랑 도민준, 둘 다 감옥 갔어.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형수님이랑 아이들, 내가 잘 지킬게. 형 걱정하지 마. 묘비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이민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혁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편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본가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그 집 대문을 들어설 때 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4년 전 쫓겨나던 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진철 회장이 직접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수연아. 아버님,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편하게 지내거라.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이진철 회장은 손주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10살짜리 손녀와 7살짜리 손자. 민국이가 남긴 소중한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이제 많이 보살펴 줄게. 아이들은 낯설어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요? 이진철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너희 지켜보고 있단다.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많이 사랑해 줄게. 손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손자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이진철 회장은 그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겠다고. 아들에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손주들에게는 해주겠다고. 그날 저녁 본가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혁, 수연, 이진철 회장, 그리고 두 아이. 5 식구가 둘러앉아 함께 저녁을 먹었죠. 삼촌,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민혁은 조카들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잃고 쫓기고 숨어 지내며 버텼던 1년. 다리가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버텼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집이 생겼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죠. 이진철 회장이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다리 치료부터 받아라. 내가 최고 병원 잡아줄 테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이진철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은 평생 가슴에 남겠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잘하는 것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고 싶었죠.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민혁이 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네, 도련님. 이제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혁이라고 부르셔도 돼요.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도련님은 항상 도련님이에요. 민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형수님,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형 대신은 못 되겠지만 가족으로서 함께 할게요. 고마워요, 도련님.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거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민국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했고 가족은 결국 가족이었죠.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 교훈을 이진철 회장은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4년간의 오해와 시련 끝에 결국 진심이 통하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하고 좋은 날은 꼭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감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